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했던 북한이 오늘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리고 비무장지대 초소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남한이 지난 15일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철저히 불허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북한이 조금 전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의 사진을 공개를 했다고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사진을 만 하루도 안 돼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모두 6장인데요. 폭파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 사진에선 4층 높이의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이 보이는데 바로 다음 사진에선 회색 연기와 붕괴로 인한 황토빛 먼지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다음 사진에선 건물이 자취를 감췄고 폭파의 충격으로 연기가 높게 피어오르면서 15층 높이의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겨우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진을 공개한 것을 보면 조만간 TV에서 영상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행동도 예고를 했다고요? 네,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속하는 북한 총참모부는 어제 군사행동 방향을 공개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에 다시 진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서남해상 전선의 포병부대를 증강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부터 평화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9.19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난 15일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북한은 남한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15일 북측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해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문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오늘 또 잇따라 담화를 내고 남측을 비난했는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과 관련해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비난했고 장금철 통일전선부장도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어제 남북 소통의 상징 건물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전격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지 사흘 만인데요. 당시 상황 신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2시 49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지상 4층짜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바로 옆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외벽도 반파됐습니다. 온통 연기만 남은 연락사무소터.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거다. 사흘 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표현 그대로입니다. 폭발한 지 3, 4초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후 3시 반경 군이 개성공단 지역에서 연기를 관측했다는 언론 속보가 전해지자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는 술렁였습니다. 상황 파악 혹시 되시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지요? 네,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50분경 통일부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폭파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한에선 폭파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 6분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파 단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남북 평화와 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에 군을 배치하겠다, 또 남한이 특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철저히 불허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창화 기자, 청와대는 신중한 분위기 같네요. 공식 반응 내놓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북한이 밝힌 내용들에 대해서 일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극도로 말을 삼가면서 신중한 모습,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 병력 배치는 이미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언급하면서 다음 행보로 예견은 됐지만 불과 이틀 전에 문 대통령이 6.15 2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터라서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또 같은 날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북한에 보내겠다고 간청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불허했다는 북한 측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이곳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부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고 경제부처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5시 5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했는데요.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2시간 15분 뒤인 오후 5시 5분에 시작됐고 1시간 반가량 열렸습니다. 연락사무소 폐쇄 방식이 폭파였다는 점, 또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고 조치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비생산적인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하와이에서 중국 양제츠 정치국원을 만나는데요. 여기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더 이상의 비생산적인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라는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고위당국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미 경찰개혁 행정명령을 공표하는 회견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인 가운데 협상 사령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중국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담하기 위해서인데 비건 부장관이 함께 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대북 특별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긴장 상태인 미중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 언론들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전하면서 북한의 좌절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미 협상뿐 아니라 남북 관계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격렬한 분노를 표시한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에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간략한 원론적 반응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의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아직 외교안보 수뇌부의 직접 언급은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과 가장 인접한 우리 측 지역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며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우리 군의 지시나 통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성동 마을과 가까운 파주 통일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수민 기자, 현재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통일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들어가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시작되는데요. 동이 트면서 민통선 내 통일촌 등 마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이곳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좀 더 북쪽으로 가면 우리 주민 150여 명이 사는 대성동 마을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입니다. 어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대성동 주민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솟구치는 연기도 목격했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마을 주민들은 대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군의 통제하에 외출을 자제하며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개성공단의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조금 전 대성동 마을 주민과 전화를 해보니 이 소식을 들었다면서도 아직 별다른 군의 지시는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성동 마을 안에는 35명이 다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대성동 마을에 사는 학생들도 있고 민통성 이남 파주 문산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곳 교사와 행정 직원들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파주교육지원청은 오늘 일부 학생에 대해 파주 문산초등학교로 등교시키는 걸 검토했지만 군의 허가를 받아 대성동 마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모두 등교시키고 학교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에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유럽 언론들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압박용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발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외관계청은 북한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유럽연합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 조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북한의 의도와 파장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김여정 부부장을 평양의 새로운 강력한 여성으로 표현하며 북한의 행동은 긴장을 고조시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성과가 없자 위기를 만들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북한의 조치는 긴장 고조를 위해 정밀하게 계산된 조치라며 2년간의 대탕트 국면이 끝났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북한군이 다시 개성에 투입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한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고령 환자, 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유흥업소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가 폐쇄됐습니다. 이곳의 2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이 직원은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청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해 개장 준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장을 앞두고 청소를 위해 종업원들과 약 3시간 정도 업소에 머물렀으며 15일 업소가 개장한 날에는 출근하지 않아 손님들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확진자 2명이 나온 서초동의 주점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170여 명으로 늘었고 부천 쿠팡물류센터는 150여 명, 양천구 탁구장 관련도 6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이천의 고등학교 교사, 고양시 병원 간호사도 감염이 되는 등 수도권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지역 발생 확진자는 20명대로 줄었지만 중증과 위중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고령자 감염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하면 재유행이 발생하듯이 언제 폭발적인 발생이 나타날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의 수도권 방역 강화 효과를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 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환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베이징시 당국이 대응 수준을 2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베이징 초중고 전 학년의 등교도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입니다. 발생 닷새 만에 베이징에서 나온 신파디 시장발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106명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베이징 여행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베이징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장 3주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베이징시는 코로나 대응 수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출입 관리를 강화하면서 고3과 중3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학년의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턴 다시 온라인 수업에 들어갑니다. 우한대 양잔추 교수는 우한에선 발생 19일 동안 62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이 우한 화난시장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빠르고 강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전문가는 최초 감염이 5월 말에서 6월 초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사흘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未来3天北京报告的病例数决定了这次疫情的这个走向。 문제는 지난 14일 사이 시장을 다녀간 사람들입니다. 베이징시 조사 결과 현재까지 20만 명이 확인됐습니다. 베이징시는 7만여 명의 신파디 시장 상인과 주변 사람들에 이어 이들에 대해서도 핵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신파디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동안 중국에선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부산 동구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 배관을 개방해 정기 검사를 하던 40대 직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잔류가스는 화재 발생 2시간 반 만에 모두 제거됐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도 불구하고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에 나선 가운데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6.53포인트 상승한 2144.58에 코스닥은 6.36포인트 오른 741.7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19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증한 5월의 소비 지표와 함께 트럼프 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대북 관계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개인의 순매수 속에 소폭 오름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의 강경 대응에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약세입니다. 반면 우선주의 강세가 계속되며 삼성중공업가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신일제약은 자사치료제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효과를 보이면서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3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3월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의사입니다. 1週間か10日ぐらいは多分意識がなかったと思いますね。ECMOを導入して、それなんとか救命していただいた。 그 후 의식을 되찾아 4월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달 이상 지난 지금도 폐렴 후유증으로 호흡 기능이 떨어져 전처럼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長く歩けない。階段や坂はもう休み休みという感じですし、病気にかかる前の状態であれば普通にでき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 NHK가 도쿄도 내 감염 지정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완치 판정을 받은 1,370명 중 7%인 98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호흡 기능 저하가 47명,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근력과 운동 능력 저하가 46명, 고령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가 27명입니다. 타이완은 코로나19로 입국 금지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여름방학에 차례대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타이완의 외국인 유학생 복귀가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졸업 예정자들은 학점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实体上的课程啊，或者是说必须要在台湾才可以完成的课程，他们就没办法参加，所以其实变相就是他们的学分就是在这个学期里面没办法去得。 가을 새학기 입학 예정자 16,000여 명도 학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해 유학생 복귀가 급해졌는데요. 타이완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이 타이완에 오면 검역을 해야 하고 14일간 격리를 해야 해서 차례로 입국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올여름 졸업 예정자와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덜 확산된 나라 학생 순서로 입국을 허용하고 학생들이 묵을 기숙사와 호텔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보건관리들은 코로나19를 아프리카에 재앙이 될 것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단의 아프리카 과학자들은 새로운 모델링을 통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The deaths or the severity of the outbreak would also be a bit less severe than we've seen in other countries. 아프리카는 더운 날씨인데다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인구의 70%가 30살 미만으로 젊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적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관리들이 경고합니다. 코로나19가 지역적으로 조금만 늘어난다고 해도 아프리카의 미약한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그리스 산토리니 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고요함마저 느껴졌는데요. 그리스 당국이 이번 주부터 차례로 EU 회원국들을 비롯해 세계 관광객들에게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수도 아테네와 북부 테살로니키 두 곳에 국제선 여객기 입출항을, 내달부터는 전국 국제선 여객 업무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90명 수준으로 유럽 내에서는 피해가 입니다. 관광사업이 코비적 심각조 총리 외국 관광 최우선 여객 5년 한국은 진을 상시 배치하는 등 관광산업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현재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세계 경제 전망을 더 하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올해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타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로그를 통해 이번 달 발표되는 세계 경제 전망치가 기존 전망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했습니다. 고피나스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봉쇄의 규모와 심각성이 두드러져 보인다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의 시기와 강도에 관해 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Much of that uncertainty comes from uncertainty about the path of the disease and the effects of measures to contain it. 코로나19가 통제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완전한 경제 회복이 이뤄질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며 왕성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a small or medium-sized business becomes insolvent because the economy recovers too slowly, we lose more than just that business. 파월 의장은 최근 일부 지표가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여름철마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으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경로당에 모였을 노인들이 나무 그늘에 둘러앉았습니다. 마스크까지 쓴 탓에 부채질에도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이 코로나19 여파에 문을 닫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또 나오면은 할매들도 또 얘기도 한 번씩 이렇게 듣기도 하고 우울증 진짜 걸리겠어. 우울증 걸려. 지난해 제주 지역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는 480여 곳. 이 가운데 경로당이 80%를 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일부 주민센터 등 23곳뿐입니다. 다들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이 전부 그냥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아유 코로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경로당 문을 다시 열지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다 보니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야외 무더위 쉼터 확충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밀폐된 경로당보다 덜 위험한 야외 무더위 쉼터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배치돼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대전에서 어제부터 이틀 새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연성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한 달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60대 목사 부부와 50대 접촉자 등 3명, 그리고 다단계 업체를 다녀온 60대 여성과 이 여성과 접촉한 40에서 60대 남녀 5명 등 6명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목사 부부는 나흘 뒤인 14일 교인 10명과 함께 예배를 봤습니다. 예배 중에는 모두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사 부부가 최근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는 않아 감염 경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주일 내외에는 타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대전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단계 업체를 다녀온 60대 여성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확진자 발생이 잇따른 리치웨이 제품을 파는 것으로 알려져 시 당국이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신천지 교인 명단에도 포함돼 있지만 2017년 이후에는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이 식당과 미용실, 지인 사무실 등을 방문하면서 연쇄적으로 N차 접촉 감염이 일어나 관련 환자가 6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로써 대전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5명이 됐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오전 밤사이 추가 발생한 5명의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산에서도 확진자의 동료인 50대 여성이 확진돼 사흘 연속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한낮더위가 계속되겠지만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어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그 밖의 남부와 충청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돼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 지방은 내일 밤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가 29도, 춘천이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오늘까지 서해상과 제주 남쪽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넘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져 찜통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잠시 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인데요. 이 규제 지역 확대와 갭 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임정미 기자.
잠시 뒤에 10시죠?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나요? 일단 최근 상황을 보면 규제가 덜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제 지역을 더 넓히고 강화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최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묶고 또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투기 과열 지구를 격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상 거래를 막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이 갭투자가 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갭투자를 약간은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규제 지역 안에서 집을 사면 빠르게 처분하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의무를 강화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김현미 장관이 입장을 했고요. 잠시 뒤에 국토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규제 지역 확대와 투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김용차관 국민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갭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에서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관리 방안은 다음 5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 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12.16 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 인상,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상시 기획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 위반, 실거래 허위 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 과열 지구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9.13 대책과 12.16 대책에서 부여한 거주 요건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 아울러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는 공적 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사적 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의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 안전진단기관의 선정과 관리,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 요건은 관련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 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 및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 금액 6억 원을 다시 읽겠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 금액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에서 4%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 등록 임대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 업종으로 관리하여 설립 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법인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추진하고 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들으셨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